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좀 많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결론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바로 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얘기를 한 거는요.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를 얘기한 것은 뭐 미국에 무슨 뭐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리스크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는 우리한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관점에서 이제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입니다. 미국 리스크는 제가 이제 아래 본래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본래 리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제 더해진 이게 이제 그러니까 2025년도에 미국 리스크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요. 미국 리스크를 상징하는 것을 경제적인 지표에서 뭘 뽑아야 될 것일까 이제 그걸 뭐 여러 가지를 나열을 하게 되면은 잘 감도 안 잡힐 것 같아가지고요. 가장 제가 생각하는 핵심적인 경제 지표가 뭐겠는가 미국 리스크와 관련해 가졌을 때 보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시장 지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미 국채 가격을 중심으로 봅니다. 미 국채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켓워치하고 뭐 블룸버그 이런 데서 보도가 났던 건데 1월 12일자 이제 마켓워치에 난 기사를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카피해서 띄웠습니다. 아래 위에 큰 제목만 보시게 되면은 이런 얘기죠.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갈수록 그러니까는 이 신경이 날카로워지겠다 이거예요. 점점 보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채권 시장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거죠. 근데 채권 시장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러냐? 지난 40년 넘어서 그러니까 40년이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죠. 80년대 이후에 단지 두 번만 일어났었던 채권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 이거죠. 그런 이제 내용이죠. 비슷하게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부연 설명을 한 것이 뭐냐면은 80대 초반 이후에 단지 두 번만이 10년 수익률, 그러니까 미 국채 만기가 10년짜리인,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장기채죠. 가장 많이 발행하는 장기채죠.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그 동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아니야 이 동시에 이제 이게 그 상승했는데 얼마만큼 상승했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작년 9월 달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12월 달까지 9월, 11월, 12월 달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1% 포인트를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상단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 했던 것이 지금 현재 4.5%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 포인트만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끌어내렸는데 연준은 근데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가 채권 수익률도 일반적으로 같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되게 흘러야 되잖아요. 장기 금리니까요. 가장 이제 단기 금리가 연준의 정책 금리라고 한다면 연준의 정책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기준금리 내리게 되면 시장 금리도 내려와야 되듯이요.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듯이요. 근데 이제 10년물이라는 것은 장기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장기 시장 금리의 하나의 기준이고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장기 시장 금리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년물 수익률은 동시에 근데 뭐냐면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됐다고요? 점프 올라간 거예요. 얼마만큼? 그러니까 1%포인트만큼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가을 같은 경우에 금리 올리기 전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한 그러니까 한 3.6% 이 전후에 좀 이렇게 있다가 한 1%포인트가 올라갔다 이거 반대로 올라갔다 이거죠. 연준은 금리를 1%포인트 끌어내렸는데 반대로 10년물 수익률은 반대로 올라갔다 이겁니다. 예?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이유를 뭘 했냐면은 인플레 기대 심리가 계속 오르는 거하고 대부분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 얘기는 이제 좀 뒤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원인에 대해서는요. 뭐 이런 그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이런 그림이에요. 위에 그림하고 시간은 겹치질 않습니다. 시간은 좀 이제 보게 되면은 대충 겹치긴 겹치죠. 저 뒤에 맨 끝에 쪽을 보셔야 됩니다. 맨 끝에 밑에 보게 되면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게 채권 수익률 이제 그러니까 그 흐름이고 그 위에 그림을 쭉 올라가게 되면은 연준 금리가 계단식으로 세 차례 내려온 게 있죠. 세 차례 내려왔는데 이건 올라갔다 이거죠. 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한 1%포인트 그러니까 연준 금리가 내려오는 동안에 반대로 저건 올라갔다 이거예요.
지난 40년 동안에 이게 이제 언제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게 되면 2010년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는 흐름인데 밑에 거는 2012년 뭡니까요? 저 2분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2013년까지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은 한 1.5% 정도 있다가 10년물 수익률이요. 그다가 한 3%까지 한 2배로 올라갔잖아요. 2배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연준금리는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가 일종의 뭐냐면 양적 완화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을 때죠. 양적 완화가. 연준의 양적 금융위기 이후에 돈 풀기가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제로 금리에다가 플러스 양적 완화까지 하던 시기였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연준은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렸는데 혼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한 2배로 그러니까는 점프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밑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연준은 금리를 아예 그러니까 뭐 내리진 않았죠. 내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그림입니다. 위에 게 연준이고 밑에 게 10년물 수익률이고요. 되게 같이 움직여요. 80년대. 이건 90년대입니다. 90년대도 대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반대로 움직이진 않았었어요. 같이 움직였었습니다. 대체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건 2000년대 10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같이적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 이후니까 지난해 이제 4분기 이후에 보게 되면 최근까지도 어쨌든 간에 이게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랬을 때 물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인플레를요. 그러니까 연준이요. 인플레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1월 달에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좀 내려갔어요. 지난 9월, 10월, 11월에 3.3%로 쭉 8월 달까지 떨어지던 것이 멈추고 9월 달에 반등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는 한 3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가요. 변화가 없었는데 12월 달에 0.1%포인트 떨어지니까는 환호를 했죠. 시장에서 환호를 해가지고 인플레가 그러니까 완화되는 것이 여전히 확인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환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게 채권 수익률도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뜨렸죠. 한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10년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4.8까지 올라갔던 것이 4.7 정도까지 내려왔죠. 처음에는 6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미국 물가는 많은 부분이 서비스 물가거든요. 서비스가 워낙 부분이 크니까는 미국은요. 서비스 물가가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작년 이제 그러니까 한 2분기 때 좀 이제 그러니까는 다시 반등한 경험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쭉 떨어져 왔었죠. 4.4%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달이요. 지난달 기준으로요. 4.4%까지. 그리고 서비스 물가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플레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임대료죠. 주택 임대료예요. 임대료도 많이 쫙 내려왔죠. 계속해서요. 그래서 인플레는 진정되는 걸로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12월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PCE라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개인 소비 지출 이제 전체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요. 산출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인 나라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나라들은 소비자 물가로 보는데 미국은 이제 PCE로 본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12월 달께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이제 나올 걸로 저는 이제 예상을 하는데 10월, 11월 달에 조금 반등을 했었어요. 이것도요. 반등을 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근데 소비자 물가와 같은 움직임을 한다면 이것도 조금 이제 완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12월 PCE가 나와야지만이 좀 이제 12월 소비자 물가를 보고 환호했던 것이 좀 다시 이제 확인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봤듯이 여전히 그러니까는 과거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우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2% 그러니까 이내에서 관리가 됐었던 것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도 소비자 물가는 3%대에 있고 PCE도 그러니까는 3% 밑으로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3% 근처까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입니다. 채권 시장에 미치는 것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향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건데 1년짜리 1년 후에 그러니까 인플레를 어떻게 보는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보게 되면 11월 달까지 쭉 떨어지다가 12월 달, 1월 달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월 달께 크게 반등을 했어요. 1월 달께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3%를 넘어가지고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3%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3%를 넘어가가지고 3.3%까지 그러니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는 인플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하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켓워치도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우려스럽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장기 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율을 보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점프 하고 있지만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3%로 이것도 5년 이후에도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채권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채권을 10년짜리 동안 채권을 투자해가지고 묻혀둔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최소한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요.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만약에 높지 않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축이라든가 투자를 할 그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기대 인플레율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채권 시장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이걸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인플레가 여전히 그러니까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여전히 그러니까는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됐다는 게 안 보여질 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율이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만 이제 되게 사람들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실물 경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실물 경제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물 경제가 제가 그랬죠. 과거에도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실물 경제 침체보다 금융시장에 저것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실물 경제는 그 이후에 나타날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는 그러니까 쉽게 침체되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소매 판매 증가율이 1월 달에 1월 달에 발표된 게 지난달 이제 그러니까는 그 소매 판매율이 발표됐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시장이 환호를 했었죠. 왜냐면 조금 떨어졌다 이거예요. 소위 말해서 판매가 좀 소비가 좀 줄었는데 환호를 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금리를 지금 내리기를 계속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거예요. 금리 내리는 이 기조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죠. 작년에 3번 내리는 것이 올해도 계속 내리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려면 경기가 그러니까는 살아나면은 근데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물가도 올라갈 수 있고 고용도 좋아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져야지만 시장은 환호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시장이라는 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시장과는 투자자들, 특히 미국은 이제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근데 우리가 소비 행태라는 것은 전년 동기 대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조금 떨어졌지만은 여전히 그러니까 높은 증가율이 9월달 이후에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그렇잖아요. 거의 그러니까는 4%, 3.9%이 정도를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연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 증가율도 여전히 나쁜 편이 아니에요.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을 딱 되돌아봤을 때 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 소매 판매 증가율 가지고 경기가 지금 침체한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소매 판매액의 절대적인 소매 판매액을 금액으로 보자 이겁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뭐냐면 실질입니다. 인플레이율을 그러니까 조정한 물가 상승률을 그러니까 뺀 실질 이제 소매 판매액인데
실제 소매 판매액도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는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 가을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크게요. 그렇죠? 그 전에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내려오던 것이 올라가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러니까는 가라앉다는 문제니까 우리가 징조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 연말에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미국은 생산성의 기적을 그러니까는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생산성 기적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생산성 기적. 생산성 기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성은 기본적으로 선진국가에서는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거든요. 근데 선진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가장 지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재정의 구멍이잖아요. 재정의 구멍인데 재정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GDP 대비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분모가 그러니까는 지금 분자인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라든가 정부 채무는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있는 이 길은 잘 안 보인다 이거죠. 안 보이는데 그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 분모 값을 그러니까 빨리 증가시키는 거죠. GDP를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빚이 있다 하더라도 소득이 계속해서 잘 벌어.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생산성의 붐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90년대 후반에 특히 인터넷 기술, 소위 IT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인터넷 혁명에 의해 가지고 소위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소위 그 신경제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경제. 그때 이제 생산성 증가만큼 그런 우리가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들여다봤어요. 수치를 들여다보니까는 이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 생산성의 이제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인데요. 증가율인데 90년대에 2.22%였었습니다. 2.22%. 근데 사실 2000년대에 처음 10년은 더 높았었어요. 2.7% 가까웠었죠. 그러면 최근에라는 게 팬데믹 이후에 2020년대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1.8%예요.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3년. 지난 3년이요. 지난 3년이 왜냐면 이제 금리 인상기였었잖아요. 2022년 3월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소위 말해 긴축시기였었잖아요. 이때 한 1.6%였었습니다. 이 시기를만 보게 되면요. 1.6%였었어요. 그러니까는 1.6%라면 2010년대 팬데믹 이전에 2010년대보다는 높은 거죠. 분명히 높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생산성을 보면은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90년대만큼 높지는 않지만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쪼개가지고 최근 3년을 연평균으로 이제 쪼개서 봤어요. 쪼개서 보니까는 2022년도에 한 1%, 2023년도에 2.7%, 2024년도에 1.7%. 그러니까 특히 최근 2년을 보게 되면은 최근 2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소위 말해서 AI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용화되기 시작하는 요 시기잖아요. 특히요. 그러니까는 나쁘진 않아요. 2023년도에 크게 뛰었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한 1%포인트는 줄어들었지만 1.7%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의 기적이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기는 아직 이르지만은 수치상으로 나쁘지 않다. 생산성도. 즉 경기 침체, 미국 경제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임금 증가율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풀타임 노동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 50% 선에 있는 임금 노동자의 주급, 미국은 주급이라든가 시급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임금 수준을 많이 이제 우리가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주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 주급이요.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주급으로 또 보니까는 지난 이 팬데믹 이후에 보게 되면 연 1.2%씩 올라갔어요. 우리는 마이너스거든요.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얘네들은 어쨌든 플러스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사실 90년대 1.5%였었어요. 90년대 신경제라고 해가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임금도 올라가고 그런데 오히려 인플레로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신경제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90년대만큼 높지는 않지만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1.2% 오르니까요. 그렇죠? 자, 이건 반면에 이제 뭐냐면 모든 임금 노동자, 그러니까 이 비농업 분야에 있는 민간 부분에 있는 모든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의 실질 평균 주급입니다. 이게 2010년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2.5%였었어요. 연평균이요. 2.53%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는 4.7%니까 거의 2배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은 거죠. 이게 실질값입니다. 실질값이기 때문에 이게 참 부럽죠.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는 물가 상승률을 커버를 못하고 앉아있으니까요. 시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급으로 보면 더해요. 2010년대 2.4%였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9%가 넘으니까요. 시급 연평균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러니까요. 자, 그런 점에서 뭐냐면은 과거 이제 비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저게 안 보인다 이거죠. 예? 소위 말해서 미국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임금이 높으니까 소비가 안 줄어들지요. 소비가 계속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은 인플레도 그러니까 잡히기가 쉽지 않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많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시장에 우려스러운 지표가 발표되고 어떨 때는 굉장히 환호하는 지표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그럴 텐데요. 이 고용지표도 잠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경기 침체용 고용 둔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구조적인 고용 둔화 가능성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구조적인 고용 둔화 가능성이라는 것은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의 어떤 변화, 경제 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고용 둔화인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의 도입이죠.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그러니까 고용 구조가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어떤 구조적인 고용 변화가 생겼었습니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주택 경기가 호황을 비우면서 건설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고용됐던 노동력들이 금융위기 이후에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경제 구조라든가 어쩌면 기술의 변화로 인한 이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것을 이제 구조적인 고용이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고용 둔화는 보입니다.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일단 미국 실업률 추이입니다. 미국 실업률 추이 보게 되면요, 이거 완전 고용이에요. 완전 고용이요.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실업률을 가지고 자연 실업률을 측정할 때 한 5% 정도, 5.5에서 5.5%를 얘기했었거든요. 미국 학자들이 되게 추정할 때. 근데 이게 그 4% 안팎에서 그러니까는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2010년대 이후에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실업률만 보게 되면. 실업률이 의미가 굉장히 과거보다는 줄어들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실업률만 보게 되면은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률로 보게 되면은 고용률은 거의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60%요.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전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팬데믹 이전보다는 60% 수준에서 그러니까는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냐면은 실업률은 낮지만은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체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떨어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모습. 이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소개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고용을 하겠다고 하는 구인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일자리를 찾는 사람과 이 배율 이게 그러니까는 실업자 숫자가 기업에서 찾는 사람보다 더 많으면은 경기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값보다 크게 되면 나빠지는 거잖아요. 고용시장이. 근데 일값보다 낮으면은 찾는 사람이 더 많은 거잖아요. 찾는 회사가 사람을 찾는 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분모값이 그러니까는 더 크면은요. 예? 실업자보다 분자는 실업자가 되는 거고 구직자는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예 또 일값 미칩니다. 0.8 정도 되니까요. 0.8 정도 되니까는 그런 점에서 팬데믹 이전에는 이게 일값 이상이었거든요. 아니 팬데믹 이상은 대체적으로 일값 이상이었었고 특히 금융위기 이전에는 일값 이상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매달 발표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취업자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취업자 증가를 두 가지 기준으로 발표한다 했죠. 하나는 뭐냐면은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여기서 페이롤이라고 이제 하는데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비농업 부문에서,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기업들에서 작업장에서 채용하는 취업자 숫자가 최근에 보게 되면 지난달 연말까지지만은 반등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죠. 금리가 낮춘 거하고 마찬가지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거하고 같이 그러니까 움직이고 앉아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시장이 그러니까 한숨을 쉬었죠. 아, 금리 내리는 거 힘들지 않겠느냐? 에? 더 내리는 거에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용지표 같은 경우 이거 말고도 가구를 조사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거에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이제 그러니까 취업자도 있는데 하여간 이거 이제 발표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하고 임금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보니까는 실질적인 개인 소비 지출을 보게 되면은 인플레를 추정한 이게 2010년 이후의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보게 되면 뭐 이게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뭐 침체의 신호가 보입니까? 떨어지는 게 저기 중간에 저기 끝에 부분 떨어진 것던 거는 뭐냐 팬데믹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졌던 것이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장기 추세선에서 거의 우리가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이걸 기울기 값을 쭉 해석을 하게 되면은 장기 추세는 거의 그러니까는 추세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요? 저기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에 10년간의 그러니까 증가율하고 거의 같아요. 우에 비해서 2.45%, 2.42%요. 그러니까 소비도 그러니까 꺾이지가 않고 있어요. 소비가 안 꺾이고 생산성이 안 꺾이고 그러면은 경제가 나빠질 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거시경제 지표로는요. 부문별로 개인별로는 그러니까는 경기에 대한 느끼는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거시경제적으로는 볼 때는 이 경기 침체를 우리가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라 이거죠. 그럼 고용지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고용구조의 변화. 이건 이제 블룸버그에서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보게 되면 블룸버그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죠. 세계적인 은행들이 한 20만 개 일자리를 그러니까 다음 3년에서 5년 사이에 해고할 것이다. 줄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왜? 인공지능 때문에, 도입 때문에. 뭐 이건 뭐 쉽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 내용은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전하고 전후를 이렇게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임금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소위 IT 산업이라든가 IT 부분이라든가 금융업비 중에서 고용률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고용률이 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영향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잠깐 보기 위해서 뭘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냐면요. 장기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실직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6개월 이상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자를 장기 실업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 장기 실업자는 되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경기가 그러니까는 경기가 순환이요.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가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가 좋아져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정 산업이 쇠퇴하는 산업이라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금융위기 이후에 건설 부분의 수요가 좀 줄어들었다든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헬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건설 부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지는 부분으로 일자리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전혀 다른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조의 변화로 생기는 거라 해가지고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장기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커다랗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경기적인 요인하고 구조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어요. 20% 밑이었던 것이 전체 실업률에서 장기 실업자가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20% 미쳤었는데 23% 이상까지 올라갔어요. 장기 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에서 기사 썼듯이 그럼 고임금 부분만 그러는가? 이걸 제가 보기 위해서 지난 3년간에 걸쳐서
지난 3년간에 지난 3년이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친 전후로 이제 우리가 주로 주목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간 부분의 평균 그러니까 주급이 일주일에 그러니까는 급여가요. 평균 급여가 1224달러입니다. 1224달러요. 일주일 주급으로 그러니까요. 세 번째 칸에 그러니까는 하늘 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숫자가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이제 그러니까 낮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업종이 이 레저라든가 접객 업종, 주로 그러니까 호텔에서 서빙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한 574달러 정도 주급이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러니까는 임금의 일자리가 유틸리티 부분입니다. 유틸리티라고 한다면은 무슨 뭐 그러니까 에너지라든가 이 인프라 부분 관련해 가지고 엔지니어들이 많이 엔지니어 일자리들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 가스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엔지니어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임금이 높으니까요. 이게 이제 한 2,200달러 정도 됐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부분은 고용이 올라갔어요. 고용률이 변동폭이 우회 첫 번째, 두 번째 칸. 그러니까 저임금도 올라가고 고임금도 올라간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그러니까 떨어진 부분들이 더 많은데, 떨어진 부분들은 앞에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했듯이 IT 분야들은 줄어들었어요. IT 부분들은 줄어들었습니다. IT 분야는 1888달러 주급이요. 그 다음에 운송 분야요. 그러니까 운송 분야는 뭐 트럭 운전사라든가 뭐 이런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운송 분야는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1180달러로요. 근데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금융 부분은 아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한 그러니까 고임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보기술 부분과 관련해서 1743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제조업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듯이 평균보다 좀 높다 그랬죠. 평균보다는요. 이게 1384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전문직 사업 서비스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고용을 했어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취약하다 했잖아요. 제가요. 우리나라 산업생태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산업생태계가 취약성을 갖고 있어가지고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우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는 이게 사업 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낙하다 했잖아요. 이게 이제 1575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임금으로 급여 수준으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 유틸리티에 있는 엔지니어들보다 훨씬 더 낫죠. 한 500달러 정도 이상 그러니까 500달러 그러니까 600달러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사실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저임금 직종이 뭐냐면 소매 판매업이죠. 소매업종이요. 소매업종이 745달러인데 이거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임금 저임금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고임금 분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IT 분야, 금융 분야, 전문직 사업 서비스 이런 분야들이 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용률이 많이 안 올라가지는 거예요. 고용률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높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산업 생태계, 경제 생태계를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경제 생태계의 재구성이라는 건 뭡니까? 그 특정 기술이 그러니까는 특정 기술로 인해 가지고 특정 기술이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선순환을 만들어내야 되죠. 선순환을요. 소위 말해서 소득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아직 그런 것이 확인이 안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의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본다면은 자, 실물 경기로는 그러니까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 이거예요. 침체 신호가 안 보인다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국제 10년물 수익률이 다시 한번 봐봅시다. 다시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은 2022년 2022년 그러니까 3월달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10년물 수익률인데요. 국채 수익률인데 제가 과거에 몇 차례 얘기했듯이 22년 가을에 국채 파동이 있었죠. 미국채 파동이요. 맨 왼쪽에 빨간 박스라는 겁니다. 쫙 올라갔을 때였었죠. 23년 가을도 한번 쫙 올라갔었죠. 한번 국채 파동이 있었죠.
그리고 작년 9월 이후에 작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쫙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그러니까는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반복되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은 보게 되면 그러면 지난 22년 가을과 23년 가을 두 번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국채 수익률에 상승하고 4.8을 돌파까지 했었습니다. 1월 14일 날에요. 4.8까지 돌파를 했었죠. 한때는요. 10년물 수익률이요. 자, 근데 22년, 23년 가을과 이번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요. 22년 가을 때나 23년 가을 때는 여전히 연준이 금리 인상을 끝내지 않은, 계속 인상이 진행 중이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맨 오른쪽 네모 박스는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방향을 바꿔서 내리기 시작했는데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죠. 중요한 차이죠. 과거 두 차례 그러니까는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하던 시기였었어요. 금리 인상이 아직 중단이 안 됐을 때였었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건 24년 7월달. 아니, 23년 7월, 아니, 23년이니까? 23년 7월달까지 올렸었죠. 23년 7월달까지 올렸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24년 9월달부터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을 봐보세요. 인플레율이요. 인플레율을 보게 되면은, 위에 거는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요. 소비자 물가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한 1년 동안을 보는 건데, 최근 1년 동안 이렇게 본 건데, 인플레율이 밑에 앞에서 소개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핵심 인플레율, 핵심 소비자 물가는 밑에 있는 거입니다. 3.1로 내려온 거. 근데 핵심 말고 전체 인플레율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 입장 속에서는 기대 인플레율이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높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다시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올 1년을 쫙 보게 되면은 4.8을 돌파했다가 아까 앞에서 봤듯이 4.67까지, 4.7까지 이렇게 좀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인데, 자, 10년물 충격의 차이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22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있었던 10년물 수익률의 충격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연준 금리가 3.25%까지 상당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25%까지 인상을 쭉 했을 때였습니다. 하다가 하는 상황 속에서 9월 달부터 그러니까 9월 말부터 이렇게 10년물 수익률이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최고 수익률이 얼마였냐면 4.247이었어요. 당시에 2022년도에. 근데 23년도에는 뭐냐면은 금리를 인상은 종결을 했고 인하에 대한 신호는 아직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년물 수익률은 4.99까지 쭉 올라가지죠. 4.99까지요.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바로 겁니다. 2022년 가을에는 10년물 수익률이 최고 4.247까지 올라갔었고요. 2023년에는 4.99까지 올라갔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방향을 전환했는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거꾸로 반대로. 앞에 두 번은 22년도에는 금리 인상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인상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0년물 수익률도 올라가는 것이 이해가 가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금리 인상은 종료했지만은 인하에 대한 신호는 없었었어요. 예를 들면 한 1년 정도 그러니까는 금리를 최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중단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10년물 수익률 혼자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4.8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언제가 제일 충격이 심했었을 것 같아요. 미 국채 파동이요. 2022년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거의 한 5%, 장중에는 5% 잠깐 돌파한 적도 있었죠. 5%까지 막 올라가더라도 그냥 잠깐 충격으로 끝났어요. 다시 금세 꺾였죠. 꺾이면서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 국채 파동에
파동과 관련해 가지고 이 차이도 존재하지만은 절대적인 수치 차이가를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 자, 달러 지수를 한번 봐보세요. 달러 지수하고 10년물 수익률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예? 즉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 뭐겠습니까요? 달러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하고 예국하고 금리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잖아요. 강세예요. 지금 109대에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행보하고 있잖아요. 109대까지 110 거의 저 근처까지 와가지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022년 가을에는 110이 넘었었어요. 그때가 더 달러가 강세였다 이겁니다. 지금의 달러 강세가 이게 과거 2000년대 초 2002년 6월달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예외적인 순간이 언제 있었냐? 2022년 가을 미 국채 파동 때는 달러가 110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달러가 강했을 때는 최근 일간 이 세 번째 미 국채 파동 속에서 가장 강했을 때는 2022년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있다면은 실제로 시장에 가장 강한 충격을 줬던 것은 2022년 가을 미 국채 파동이었잖아요. 옐런이 뭐냐면 미 국채에 대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했었으니까요. 예? 그렇죠? 과거에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를 했었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2년 가을은 미 국채 수익률이 4.247까지 뿐이 안 올라갔었어요. 지금은 최근 얼마요? 주말에 그러니까 4.7로 이제 종료했지만은 지금보다 훨씬 낮잖아요. 4.247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미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얘기는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는 얘기랑 같은 동의어잖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막 5%까지 가깝게 올라가면 더 많이 가격이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22년이 얘 가장 강한 충격을 우리한테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하나의 경제 지표가 뭐냐면은 2022년 가을에는 달러가 지금도 강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더 강달러였었습니다. 110을 넘었었으니까 달러 지수가요. 110을 넘었었으니까요. 네? 그때요? 그럼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통화가 약세라는 얘기잖아요. 예? 미국으로 자금이 막 유입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2022년 가을이 가장 강세였다 이거예요. 미 국채 수익률이 한 5%까지 한때 돌파했었던 2023년보다 훨씬 더 강세였었어요. 2023년도에는 오히려 많이 떨어졌었어요. 앞에 그림 중간에 보게 되면은 한 105 정도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2024년 9월 하순부터 갑자기 또 달러가 강세로 바뀌어요. 금리를 되게 미국이 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생각해가지고 달러가 약세로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작년 9월 하순부터 연준은 금리를 내렸는데 달러는 강세로 바뀌었다고요. 이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요. 자, 그러면 그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트럼프 효과 아니냐?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누가 확실할 수 있었어요? 작년 9월 27일부터 달러는 강세였었어요. 미 국채 수익 10년물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된 건 11월 7일인가 11월 저거잖아요. 11월 달 이후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바뀌기 시작했고, 예? 미국채 수익률도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자, 그럼 이걸 봐야 됩니다. 금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의 금리가 지금 그러니까 높다 낮다는 것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국제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국제금융시장은 이 돈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동을 하니까요. 그럼 22년 가을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리하고 가장 우리가 비교될 수 있는 게 유럽 중앙은행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당시에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기준금리로 얘기하는 예? 일주일짜리 RP 금리로 보게 되면은 1.25였으니까는 차이가 연준의 금리가 1.75에서 2.0 정도 높았습니다. 금리 차이가 미국과 유럽과의 금리 차이가 1.75에서 2였다 이겁니다. 근데 2023년도 미 국채 수익률이 5%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이가 양자의 차이가 1% 미쳤었습니다. 0.75에서 1이었었어. 그러니까 2022년이 훨씬 더 컸잖아요. 훨씬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달러가 더 강세가 되기 쉬운 거지요. 예? 이게 줄어들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는 달러는 그러니까는 좀 빠져나갈 것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는 2022년과 2023년의 중간 정도입니다. 1.1에서 1.35% 정도 포인트 차이니까요. 요걸 딱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죠. 미 국채 수익률은 2022년도에는 한 4.2%대까지 올라갔었고 2023년은 5% 정도 올라갔었고 지금은 4.7% 정도까지 돼 있어. 딱 요거 많이 떨어지잖아요. 가장 높았을 때가 2023년인데 그때 충격이 2021년보다 훨씬 더 적잖아요. 왜 적으냐? 유럽하고 금리 차이가 가장 적었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금리는 가장 높았었지만은 미국의 당시에 그러니까 연준 금리가 5.2에서 5.5였으니까요. 절대 금리는 가장 높았었지만은 상대적인 격차는 0.75에서 1번이 안 차이 났었다 이거예요. 예?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벌어졌다 이거. 오히려 금리를 내렸는데 조금 더 벌어졌다 이거죠. 즉 유럽 중앙은행이 더 빠르게 지금 더 내리고 있으니까는. 예?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에. 지금 뭐예요? 미국은 지금 그러니까, 금리 지금까지 지난해 3번 내린 것 같은 속도로는 내릴 수 없다. 지금 당분간은 금리 내리기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앉아있잖아요. 예? 미국은요. 예? 기대 인플레이율이라든가 아니면 고용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유럽은 어떤 얘기 나오고 있느냐? 유럽은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그래서 금리를 계속 인하해야 된다. 이게 지배적인 지금 이유예요. 인플레도 지금 뭐냐면은 지금 2%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물가 목표치는 잡힌 거니까요. 금리를 계속 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미국과 연준과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 금리 차이는 더 벌어질 게 아닙니까? 더 벌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미국으로 자금이 더 그러니까는 이동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미 국채에 대한 미 국채가 달러가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달러 강세가. 그렇죠? 이 격차가 더 커지게 되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놓여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식이 이제 시작할 텐데 트럼프 포비아가 지금 전 세계를 그러니까 짓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지금 그러니까 이 트럼프 리스크는 왜 이게 리스크냐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한쪽이 그러니까는 득이 보는 게 있으면 한쪽은 그러니까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냐면 미국만 이익 보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 상대 국가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같이 윈윈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상대 국가를 신경을 써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은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용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결국은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가 유리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거죠. 그게 뭐 상식이니까. 그럼 미국의 최대 강점은 뭐예요?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 시장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근데 군사력, 그리고 달러, 이런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가 흔히 얘기하는 걸 우리가 마가라고 하잖아요. 메이크 어게인, 메이크 아메리카, 어게인, 뭡니까? 그레이드 어게인, 이거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드 어게인이요. 예? 미국을 다시 그러니까는, 예? 강하게 만들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 얘기는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가지고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자 이거예요.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시키자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네? 복잡하게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바이든도 했던 거죠. 바이든도 했던 건데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가 있는 거죠. 서로가 경쟁적으로 하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했던 걸 바이든이 도입을 해가지고 가고, 바이든이 했던 거에다 거기다 그 유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거는 있잖아요. 미국이 그만큼 과거 2차 세대전 이후에는 미국은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의 그러니까 경제 부흥을 그러니까 지원을 했잖아요. 소련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 뭐예요? 아, 다른 나라 지금 우방 국가든 뭐든 다른 나라 신경 쓸 수가 없어. 네? 다른 나라를 좀 피해를 줘가지고 피해를 입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익을 늘려야 되겠어.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만큼 미국이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는 미국의 지금 가장 그럼 약한 점은 뭐겠습니까? 제가 그랬죠. 제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제국은 다 내부의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약점은 내부에 있어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내부의 문제로 이게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의 펑크가 난 거잖아요. 재정 펑크입니다. 재정 펑크요. 예? 뭐 대외니까 무역 적자 이런 경상수지 적자도 이제 그거지만 내부에 그러니까 재정 적자지요. 예? 외부 거는 외부를 어떻든 간에 해가지고 핸들해가지고 좀 바꾸더라도 내부 거는 자기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재정 적자인데 재정 적자는 결국 뭡니까?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생기는 거잖아요. 재정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그러면 대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수입을 늘려야지. 지출을 줄이든지. 근데 지출은 못 줄이겠어. 지출 줄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자녀들한테 용돈 줄여라. 집에 그러니까 만약에 살림하시는 분한테 생활비 줄여라. 아 그러면 전부 다 인상 쓰지요. 그렇죠? 지출 줄이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수입을 늘려야 되죠. 수입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아니 뭐 크게 크면 세 가지죠. 근데 뭐 세 번째는 그건 안 좋고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소득을 막 소득을 높이게 되면은 소득을 높여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 있어야 되죠.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이 더 많이 거치니까는. 근데 성장률을 완전 많이 올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소득을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막 빨리 올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세금 수입을 올려야죠. 증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세 번째가 안 좋은 방식이면 그게 뭡니까? 인플레를 높이는 거죠.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거죠. 통화 가치 떨어뜨리는 거. 이건 근데 부작용을 많이 수반하잖아요. 네? 아니, 인플레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채무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네? 근데 그건 부작용이 많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장과 그 다음에 증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의 재정의 구멍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하겠다는 거냐? 예? 미국 경제도 그러니까 부흥시키고 일자리도 늘리고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건 증세보다도 되게 트럼프는 뭡니까? 감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감세도 많이 했는데 더 감세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낙수효과 얘기죠. 예? 이건 철저하게 뭐냐면은 자기들 지지 기반한테 그만큼 저걸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증세는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지금보다 더 증세할 가능성은 제로죠, 거의요. 예? 제로입니다. 더 감세하면 감세했지. 그럼 뭘로 재정의 수입을 늘리겠느냐? 세금은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고 해외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잖아요. 관세요. 관세. 수입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기잖아요. 이게 관세잖아요. 테리프요. 텍스하고 테리프가 있잖아요. 관세로 그러니까는 이 재정의 수입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수 효과는 트리클 다운 이펙트는 뭡니까? 계속 세금을 깎아줘야만 경기가 부양될 게 아니냐 이거죠. 예? 사람들 소비 늘리고 투자 늘리고 아주 나이브한 이 얘기죠.
1기 때 거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정책인데 어쨌든 간에 관세로 재정수단을 확보하겠다 이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출도 늘리고 그다음에 또 감세를 해가지고 펑크나는 수입은 그러니까 관세로 메꿀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되면 더 많이 세금도 거둬들일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소위 공급주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의 과거 80년대 철진한 얘기가 지금도 계속해서 공화당은 그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죠.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전 세계가 지금 극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극우의 상징이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리턴 돌아온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하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요.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관세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감세하겠다. 미국 부자들한테는 세금 깎아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불법 이민자 추방은 불법 이민자들이 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임금 부문에 있어서 노동력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저임금 노동자들이 그만큼 강제 추방해가 줄어들게 되면은 국내 합법적인 미국 시민을 가지고 그걸 채워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임금이 올라가죠. 임금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렇죠? 임금 올라가게 되면 물가 올라가죠. 관세를 늘리게 되면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그만큼 미국이 수입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 올라가죠. 근데 감세를 하게 되면요. 감세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소비가 가뜩이나 지금 나쁜 상태가 아닌데 더 좋아질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는 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책이 다 뭡니까요?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에요. 물가 압박하는 요인.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율이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요. 이게 지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미국을 그러니까 다시 유리하게 만드는 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은 인플레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인플레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갖고 있는 하나의 강한 향수는 뭐냐면요. 미국이 굉장히 고관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역사학을 한 사람들, 더구나 미국 수사를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건데 19세기도 있었지만은 19세기 말과 대공황 초까지 있었던 대공황지 초까지 있었던 그러니까는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상당히 장기간 그러니까는 진행됐었던 고관세 시대가 있어요. 관세를 딱 올렸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때 상황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요때 상황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1800 그러니까 한 2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180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미국의 관세율인데 노란색이 뭐냐면은 수입품에 대해서만 수입품도 관세가 부과되는 게 있고 안 부과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을 기준으로 한 것이 이 노란색이고 그걸 평균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매겨진 관세율을 계산해 보니까는 밑에 있는 약간 검은색 티 나는 게 이제 그게 차이입니다. 수치 차이는요. 그런데 수입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상품을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을 기준으로 좀 보면 돼요. 보시게 되면은 1860년대 후반부터 해서 한 187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러니까 관세율이 저기 31년도 같은 경우 59%까지도 이렇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공황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쫙 떨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가트 체제, 자유무역 체제가 이제 성립되면서 쫙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과거에 1870년대부터 1930년대 초까지 이 시기에 대한 굉장히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미국의 전성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반을 만든 시대였잖아요. 여기에 대한 미국 경제사학계에서 논쟁이 있었고요. 논쟁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 시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경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수치를 보게 되면은
산업별로 그러니까 관세율이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어. 근데 그 관세율이 높은 산업에 있어서는 그 산업의 성장률이, 소위 부가가치 증가율이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예? 관세율이 높은 산업이 더 낮더라 이거예요. 성장률이. 그래가지고 초창기에는 뭐냐면은 소위 경제학 교과서적인 해석이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은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주장이 초창기에 고전적인 해석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니 관세율하고 그 산업의 성장률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해석을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율이 높은 산업이 성장률이 낮다. 이렇게 되면 원인이 관세율이고 성장률이 결과이잖아요. 근데 거꾸로 수치를 반대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률이 낮은 산업에서 관세율이 높더라 이거잖아요. 이것도 서로 반대적인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냐. 근데 보니까 후자가 맞더라 이거예요. 후자가. 지금 뭐냐면 성장률이 낮은 산업에 있어서 관세율이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보호주의 무역은요. 자기들 산업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이 낮았을 때 보호를 하고 싶을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관세율에 대한 경험을 정리한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요. 요 시기에 이제 트럼프 관세를 대공황 당시 수준으로 이제니까 높이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19세기 후반과 1930년대 초의 고관세 시대는 어땠냐면요.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갈 때였었습니다. 189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노동 생산성은 영국을 항상 앞질러섰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이 경제력에 있어서 영국을 앞지르기 시작한 게 1890년대부터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예요. 이 시기가요. 미국은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이 방식으로 기술 혁신이 진행됩니다. 왜?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니까요. 예? 토지도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토지 생산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 부분과 도시의 산업 부분이 경쟁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높았었어요. 임금이 높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으로 기술 혁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물가는 굉장히 안정돼 있었어요. 안정돼 있어요. 이 시기에는요. 이 시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트럼프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생산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요. 미국은 제조업이 특히. 이 생산성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이거 봐보세요. 이게 20세기 초 고관세 시절에는 미국이 영국보다도 생산성이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높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을 보게 되면요. 2011년에 한 103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98도 안 돼요.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상황 속에서 지금 낮은 상황 속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 뭡니까요?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끌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US 스틸을 일본이 그러니까는 인수하는 걸 바이든이 그러니까 거부를 한 게 하나의 화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짜증내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항의하고. 예? 지금 뭐냐면 생산성이 낮은 산업을 시장의 논리대로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쪽에 해외 그 생산성이 낮은 부분의 산업에서 들어오는 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세를. 근데 이게 경제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주죠. 예?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은 체력이 약한 거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안 높아지는데. 그런데 그렇죠. 결국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느냐? 거기다 뭐냐면 최근에 물가도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물가도 높은 상태라 이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해요. 과거 그러니까 고관세 시대하고
양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산업계 로비야. 산업계 로비. 예? 그러면은 생산성이 낮은 부분을 보호를 해주게 되면 더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극이 안 되지요. 이건 미국 경제도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미국 경제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아까 보듯이 미국의 제조 고용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기술 혁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 제조업이 경쟁력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겁니까? 예? 아니 기술은 거의 그러니까는 제조업의 기술은 평준화가 됐는데 임금이 높잖아요. 미국의 제조업 노동이. 근데 이거를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이거를 지키겠다? 이건 시장 논리가 아니죠. 시장 논리가 아니잖아요. 미국 제조업의 위기를 이해는 하는데 이 미국 제조업이 미국 제조업의 고용이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뭘로 이거를 돌파했습니까? 2000년대 이후에요. 산업 생태계를 진화시켰잖아요. 네? 미국이 반면에 소위 말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미국은 과거의 이 산업들 제조업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걸 그러니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 이건 비경제적인 논리죠. 비경제적인 논리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트럼프의 이 감세를 통한 재정 부양이 충분하게 세수라든가 관세 수입 증대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예? 재정 적자는 더 확대될 수가 있죠. 그리고 재정 적자 확대와 인플레 상승의 악순환이 생길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본질적인 리스크를 얘기할 때 재정의 펑크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그 펑크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면은 이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을 나눠서 갈 수 있는데 미국의 지난번 선거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바이든 정부에서 특히 옐런이 공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이 단기 채권을 주로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커버했다 이거예요. 단기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단기채는 만기가 빨리 도래하잖아요. 빨리 도래하다 보니까는 추가로 이제 그러니까는 또 발행을 막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발행해야 될 이제 미국채가 양이 많아질 게 아닙니까? 그게 지금 눈덩이처럼 이제 계속 오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오고 있다. 상한의 압박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상한 압박이 오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하려면 단기채를 중장기채로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계속 이게 악순환 눈덩이 굴러가듯이 그러니까 눈덩이 효과를 피하려면은 예? 단기채의 비중을 줄이고 중장기채로 이렇게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중장기 채권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년물이라든가 7년물, 10년물 이런 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격은 하락할 게 아닙니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의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장기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 9월 말부터 올라가는 추세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죠. 그럼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그 다음에 채권 구조 속에서도 중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정책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디커플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네? 앞으로도요. 향후에도. 네? 인플레도 잡히기 쉽지 않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면은 중장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더 높고 국채 구조로 봤을 때는 예? 그렇죠? 근데 자꾸만 이제 뭐냐면 연준금리는 내리기를 또 바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고 예? 이런 디커플링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자, 아까 한 걸 쭉 넘어가 가지고요. 연준금리하고 장기금리가 따로 움직인다 이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특히 이제 9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요. 따로 움직인다는 건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기사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기사가
이게 저기 이제 CNBC인가 아마 거기서 기사일 겁니다. 저기 저 제목은 카피가 안 됐네요. 이게 뭐냐면은 저기 거의 그러니까 미국 채무의 한 3조 달러가 2025년도에 만기가 돌아올 예정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 많은 부분이 단기채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또 다른 헤드에이크를 그러니까는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 밑에는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재정 적자는 지금 2조 달러 거의 2조 달러에 달하고 앉아 있는데 1년에 이 재정 적자로 인해 가지고 발행해야 되는 국채 플러스 단기채를 줄이고 중장기채로 바꾸는 데 속에서 오는 이게 그러니까 이 미 국채가 굉장히 아주 그냥 머리 아프게 하고 앉아 있다 이겁니다. 이 채권 시장에. 예? 이게 지금요. 예? 2020년 채권 시장을 그래가지고 미국 재정 수지의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금융위기 때 금융이 뻥 터지고 나가지고 미국의 재정 적자가 2009년도에 최대 1.4조 달러였었습니다. 팬데믹 때 2020년도에 그때는 불가피했죠. 3조 달러 안팎이었었어요. 두 해 동안에. 평균이요. 3조 달러 안팎까지 두 배로 증가했던 거죠. 근데 작년에 지금 얼마로군요? 이게 좀 2022년도에 잠깐 완화됐다가 1.7조, 1.8조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 지금은 2조 달러까지 지금 이제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거는 지금요.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더 지금 커졌잖아요. 재정 적자가요. 재정 적자가. 미국의 재정 적자는 이거 지금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미국의 재정 적자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예? 말로만 그냥 그러니까 성장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가 중에 성장률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도 재정 적자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4년만 더 하면 이제 대통령은 끝이에요. 트럼프에 남아있는 희망은 뭐냐면 노벨상 받는 거. 예? 미국의 헌법으로 인해 가지고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4년 하게 되면 이제 끝입니다. 예? 그렇죠? 끝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이제 보수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보편관세 도입한다니까는 이거 가지고 추정하는 게 있습니다. 10% 보편관세 모든 상품에 10%를 만약에 모든 나라에 부과를 할 경우 20%를 부과할 경우에 계산을 해봤는데 했는데 연평균 그러니까 적게는 1,700억 달러에서 많게는 2,8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추가로 생길 거다 이거예요. 예? 추가로 그러니까 생긴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예국에서는 보복 관세를 안 한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예국에서는 보복 관세를 안 한다고 하는 걸 전제예요. 그러면은 예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보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좀 줄어들겠죠, 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관세 수입이 상당히 생기는 거는 이렇게 추정치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재정 적자 절대 규모 2조 달러에 비해 가지고 이거는 큰 변수가 안 되잖아요. 1년에 재정 적자 증가하는 것을 조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둔화시키는 정도 효과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전 세계는 그러니까 이제 홍역을 앓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국채 발행을 이게 옐런이 엄청 공격받은 게 이겁니다. 단기 국채 발행으로 제적을 운영했다. 여러분들 미 국채 수익률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어땠었습니까요? 단기채보다 중장기채가 더 수익률이 낮았었지요. 왜 그랬다고 했었습니까요? 미국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 가지고 단기 금리는 쫙 올려야 되겠고 빠른 속도로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시장에 경기 침체라든가 시장 충격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중장기 시장 금리는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걸 하기 위해 가지고 채권 발행량을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걸 핸들했다 했잖아요. 네? 핸들했다 했는데 이걸 근데 이자 때문에 텐데 이자 뒤에서 얘기했던 이자는 관계 없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요. 2022년 그러니까 3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연준이요.
3월달 직전에 2월 말에 그러니까는 단기채, 중기채, 비리 단기채고요. 노트가 중기채고 본드가 장기채인데 당시에 총 발행액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발행액이 20조 8천 원 500억 달러 정도 됐었습니다. 단기채 비중이 한 19%, 19.4%였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금리 인상을 종료합니까? 2023년 7월 달에 종료를 합니다. 그때 단기채 비중이 21%로 실제로 단기채 비중을 많이 했어요. 올렸습니다. 단기채 비중을. 단기채 중심으로 많이 발행을 늘렸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수출도 보게 되면 한 7천억 달러 정도 더 이제 늘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리를 내리기 전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게 24년 9월 달부터잖아요. 그러니까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단기채 비중은 계속 올라갑니다. 24.5%로.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 말에 25%까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단기채 비중을 계속 올린 건 사실이에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제가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발행 증가액으로 보게 되면 단기채를 한 2조 3천억 달러 넘게 증가시켰어요. 네? 이 옐런이. 네? 중장기채는 적게 하고. 이게 이제 단기채는 만기가 빨리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빨리 돌아오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장기채로 바꿔야 될 게 아닙니까? 중장기채로. 과거의 그러니까 저거 속에서는 단기채는 한 15에서 많게는 한 20% 정도 안에서 이렇게 컨트롤했는데 단기채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이거예요. 단기채를 많이 간 이유는 중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옐런이 우려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침체라든가 주택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정부의 그러니까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요. 공격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가장 단기채에서 일반적인 게 3개월물 90일짜리, 그 다음에 이제 2년물, 중기채에서 가장 대표는 2년물, 그 다음에 10년물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3개월물이 쭉 올라가잖아요. 3개월물이 가장 빠르게 올라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개인들의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개인들의 소비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단기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들이 중장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금이라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중장기는 되게 기업의 설비 투자라든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10년 단기채보다 중기채보다 장기채가 금리가 수익률이 낮게 형성되었었어요. 이게 이제 옐런이 간 거죠. 옐런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기가 부메랑이 돼서 이제 이 지난 3, 4년 동안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 잡기는 기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내리는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돌아오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떤 겁니까?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유해서 표현하자면은 옐런이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자유낙하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free fall collapse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적어도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상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에 빵꾸하는 거는 이건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계속 악화되는 거죠. 악화돼 가는 거죠. 끓는 물 속의 개구리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냐면 AI 기반의 산업혁명이 이렇게 진행될 텐데, 이게 뭐냐면 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재편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AI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련 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지만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우리가 선순환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래서 일자리 증가로 영향이 안 된다면은 굉장히 과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기술 혁명에 충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옐런이 표현한 자유낙하 이 붕괴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더라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끓는 물 속의 개구리다. 그리고 트럼프의 어쨌든 간에 저 무모한 미국 경제의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는 선택이 미국에도 그러니까는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안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실행할 가능성이. 왜 그러냐면 재정 적자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걸 관세로 좀 일부 이제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막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제조업의 그러니까 경쟁력이 더 악화되거나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작용.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장기채 금리가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 속에서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 정책 금리하고 장기 시장 금리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의외로 그러니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세계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던 거, 영국 국채 파동이라든가 2022년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에게 되는 굉장히 일본을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본 자료는 포함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그래서요. 엔케리 출해대가 강화될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인플레가 가장 지금 더디게 지금 인플레 통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가져오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가지고요. 이걸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영국 국채 파동의 재발 가능성은 로이터에서도 이게 1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는 글로벌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는 태풍의 눈에 대고 있다 이거잖아요. 예,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10년물 아니 영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치솟아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2022년과 23년 수준을 넘어서 버렸죠. 그럼 영국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영국채 발행액은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발행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예? 더 이자까지 증가해가지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에 따라 정부 채무 이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GDP 대비 3%대를 이미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GDP 대비요. 네? 3%대. 이미 진입해가지고 과거 금융위기 때는 저리 가라. 그 당시엔 2.6% 높아봐야 2.6%인데 지금은 작년에 이미 3.4%까지 지금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이자 부담이 지금 뭐냐면은 이 팬데믹 때 수준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네? 영국 같은 경우요. 영국의 재정에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또다시 그러니까는 이 우려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과의 정부 채무 이자 부담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에는 영국이 좀 더 낮았어요. 영국이 이자 부담이 그러니까는 이 뭡니까 지금 좀 낮았었어요. 근데 이게 쫙 치솟아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이게 저거고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영국과 중앙정부 채무도 되게 같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러니까 영국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더 보이고 있는 거죠. 영국이 그러니까요. 이 과거에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성장하고 미국과 영국의 경제 성장이 영국은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정책도 비슷하게 쫓아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성장률도 거의 그러니까 상관성이 거의 같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영국은 성장률이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수준을 회복을 안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요. 미국은 지금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영국이 같이 좋아지지 않고 앉았다 이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한번 봐보세요.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영국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직은 회복이 안 됐어요. 마이너스 0.65%입니다. 근데 미국은 6.8% 2024년도 GDP는 발표가 안 됐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영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